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조선 후기 경제 조금 남은 부분 하고 사회편으로 들어갑시다. 자, 페이지는 229쪽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상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업활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관상과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관상과 사상. 자, 일단 229쪽에 양괄호 2번에 상인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면 어떤 상인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시전 상인이 있죠. 그래서 유기전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시전 상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 역시 관상이 있었고, 또 보부상도 있죠. 그래서 보상과 부상의 합성어. 그래서 보부상도 관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조심하시자라는 것까지 조선 전기에서 다뤘고, 그쵸?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조선 후기에서는 이 사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적인 상인,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래 이제 판서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디다가 적을까? 그래요. 여기에다 적읍시다. 저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서를 다시 그리는 거고, 자, 이쪽에 이제 의주에 상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의주에 만상이 있고요. 자, 이 의주의 만상 같은 경우는 어디? 중국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들은 대청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대청 상인이고, 자, 이쪽에 이제 의주 상인은 은을 수출해서 비단이나 약재를 수입하는 의주 상인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조금 이따가 다 짚어드릴 거예요. 한번 편안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 개시라는 것과 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개시라고 하는 것은 공무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후시라는 것은 이제 사무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무역과 사무역. 그래서 의주의 그 근처에 이제 중간계시라든가 요 근처에 책문 후시. 그래서 공무역과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요쪽에 이제 평양 쪽에 평양에 유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상이라고 하는 것도 청나라하고 가까우니까 대청상인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림이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개성 책에는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개성은 이제 예로부터 송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송도상인 줄여서 송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요. 개성. 여러분, 개성. 제가 고려 시간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개경, 그리고 송도, 송악.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도상인, 개성상인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 이들은요, 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면 위쪽, 아래쪽,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담당했던 것들이 이제 송상, 그리고 이제 인삼을 재배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인삼을 재배하고, 한가운데서 중개무역을 하려니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대리점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송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방. 요것은 전국 유통망이에요. 대리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송상은 송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중개무역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한양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 한양은 서울 경자. 서울에 이제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서울 경자에 강강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경강상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한양에는 물줄기가 흐르니까, 백기를 이용해서, 하는 운송업 하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 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업,
이런 것들에 종사를 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부산, 그래서 동래 지역에 동래상인 줄여서 내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상은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그렇죠, 일본하고 가깝죠. 그래서 대일본 무역을 담당을 했었고요. 특이하게도요, 일본에서 수출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출은 인삼을 했어요. 인삼. 그리고 이제 수입은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의주 지역 체크하고 만상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주를 체크하고 저쪽에 송상이 있었다. 가나다라 마 해가지고 마에는 이제 동래에 살고 있는 유상이 활동을 했고, 대일본 무역으로 유황, 구리 등을 수입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명과 그리고 상인의 이름, 요렇게는 이제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체로, 대화의 형식으로 시험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알아놓자라는 거예요. 시험 잘 나와요. 자, 230쪽 한번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업의 변화, 요것이 이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상권이 변화한다라는 표현을 더 쓰게 되는데, 자,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그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고 시장이 막 번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번성하고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한, 그렇죠? 선박, 이 운송, 배를 이용한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조금씩 번성을 하는데, 이때 당시 이제 항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포구상업이라고 합니다. 포구상업, 그리고 포구상권, 요렇게 이제 상권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 배가 이제 정박을 하잖아요. 배가 정박을 했다. 그러면 뭐 여기에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을 가지고 객주, 그리고 여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주모하면 이제 주막이 나오고 그 안에 주인이 주모 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 흔히 우리가 객주 여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230쪽 양괄호 3번의 상업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포구 상권의 형성. 포구가 언제 18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객주와 여각이 나오죠. 그래서 객주나 여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술을 판다거나 그게 이제 다가 아니에요. 자, 맨 끝에 보시면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중개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운송업, 보관업, 숙박업, 또 금융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에서 이제 물건 맡기는 전당포 요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도 하고, 그리고 그 돈도 빌려주고 은행 역할도 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안 갖고 왔는데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돈 빌려주고, 그렇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이고, 뭐 보관업, 숙박업, 그리고 이제 잠자는 거, 그렇죠?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것들을 다 객주와 여각이 담당을 했었다. 역시 사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양괄호 4번에 대외무역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대외무역 어딥니까? 이 청나라 무역과 그리고 일본 무역이겠죠. 그렇죠? 요렇게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 무역이 뭐예요? 개시. 사적인 무역이 뭡니까? 후시.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언제다? 조선 후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일본과의 무역에서 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일본과 무역했던 일종의 그 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관 개시, 외관 후시, 개시 후시 뭐예요? 요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양괄호 5번의 화폐 사용인데 초창기의 화폐는 돌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대동법이 일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동법의 전국 시행은 숙종 때, 그렇죠? 그래서 미포 전이기 때문에 공인들이 돈을 들고 다니잖아요. 시장에 돈을 들고 다니면서 화폐가 유통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상평통보 이전에 그 화폐들은 유통이 조금 부진했지만 상평통보 이후에 숙종 이후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폐단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지요. 돈이 막 돌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은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렇죠? 조선 후기에 돈이 막 돌다 보니까 이거 괜찮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부자들, 그러니까 부호나 양반 지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다 돈을 쌓아놔요. 돈을 안 뿌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고갈되는 현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황이 발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 화폐가 막 돌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전황이 생기면 디플레이션이 거꾸로 생기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그렇죠? 화폐 가치가 상승하죠.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경제가 좀 이상해지니까 실학자들 중에 누굽니까? 이익 같은 경우는 패전론, 이 사회 폐단이 돈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없애버려야 된다. 패전론, 이런 것도 주장하기도 했었고. 자, 아무튼 객주와 여각 이렇게 돌고 지금 보면 막 상인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조선 전기와는 틀리게 조선 전기는 뭐였죠? 억상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공업을 억제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중농 억상. 이것이 이제 조선 전기의 그 경제 정책이었다면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납속책, 공명책 이런 거, 그리고 돈이 최고인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돈이 모자랄 경우도 있고 돈을 덜 갖고 와서 돈을 잘못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못 사가잖아. 그러니까 이때 신용화폐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와, 조선 후기부터 등장을 했었구나. 자, 그리고 2번 수공업과 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은 조금 이제 밀어두고 수공업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수공업은 뭐 간단합니다. 조선 전기의 민영 수공업이었다면 조선 후기로 가면 간의 수공 죄송해요. 조선 전기의 그 관영 수공업이었다라고 하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민영 수공업, 그래서 간의 수공업 이런 것들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관상에서 사상으로 가듯이 이렇게 이제 간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수공업자, 그 아래 18세기 후반 이후에 독립수공업자가 출현했다고 하는데,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광업이라는 게 있어요. 광업. 자, 조선 후기에 그 농민들이 형촌을 이탈하기 시작하죠. 못 살겠다 그래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지요? 어촌이라든가 산으로 광촌이라든가, 그렇죠? 요런 데로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요쪽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은이 왔다 갔다 해요. 은도 왔다 갔다 하고 금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특히나 은.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은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은 같은 것들, 은을 캐려면 산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산으로 가요. 일정 부분 잘못 산으로 가면 이제 산도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죠?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숨어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을이 형성되는데 이 마을이 엄청나게 커져요. 소문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막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광산에서 광업을 생업으로 삼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당시 광업은 불법이었어요. 왜냐면 그 산은 누구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왕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못하게 독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광산인데 이 국가에서 이것을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적으로 국가 거 훔친 거잖아. 근데 이걸 이제 뭐 너무 많으니까 국가에서 냅둬요. 그래. 아유, 니들이 어떻게 해라. 마음대로 해라. 대신 이제 허가는 해줄 테니까, 이것이 이제 설점수세제인데, 아무튼 허가를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허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허가를 해주는 대신 뭘 납부해야 되냐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세금을 납부해? 그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낼 능력이 됐다면 농촌을 왜 이탈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점차 몰래 채굴하는 잠체도 성행했다라는 거죠. 몰래 세금을 못 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여기도 발전이 돼서 덕대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건 누구냐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광산 채굴하고 그 다음에 물건 팔러 다니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참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 여러분 모여보세요. 모여봐. 자, 딱 보니까 니들 참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1번 너는 지금 보니까 힘이 좋아서 채굴을 엄청나게 잘하더라. 너는 채굴을 열심히 해. 그래서 나한테 갖다 줘. 그러면 2번. 야, 너는 발이 빠르더만. 그러니까 이걸 옮겨. 3번. 너는 뭐 말이 많어. 근데 이제 수완이 좋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밖에 내다 팔아서 가지고 와. 야, 너는 4번 너는 머리가 막 비상하게 늘더라. 나하고 같이 계산을 하자. 5번 다시 나눠줘. 이렇게 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A가 뭡니까? 분업을 자기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이 광산에서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CEO죠. 당신 이거 해?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이런 CEO가 출연하는데 그것이 덕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경제편으로 갈게요. 조선 후기의 사회편 있죠? 사회편으로 갑시다. 236쪽 조선 후기의 사회다.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편은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조선 후기에는 사회 변화, 경제 변화가 사회 변화로 가게 돼요.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경제가 발전하죠. 돈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을 바꿔버리죠. 이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해요.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236쪽의 사회구조의 변동인데 쉽게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반을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납속책, 공명첩 이런 거 가지고 양반을 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납속책 원래부터 계속 양반이었던 사람, 예전 조선 전기부터 양반이었던 사람들 있죠. 그 양반들을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구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돈을 주고 신분을 산 사람들이 생기죠. 이건 뭐예요? 부호. 그러니까 부자 농민들이 생겨요. 이 농민들이 돈 주고 양반이 됐으니 새로운 양반이다 그래서 신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양과 신양이 있는데 점차 이상하게 변해져요. 자, 구양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붕당 정치 있죠. 중앙의 집권 세력, 특권층을 계속 유지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권력층, 이름하여 권력이 있는 건반이라고 부르고, 자, 건반 이 권력층 사이에서 투닥투닥 하다가 싸움에서 졌어요. 밀렸지.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갔다. 지방의 양반, 향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요. 뭐냐면 계속 관직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집안을 안 돌봤어요. 계속 공부만 하는데 계속 낙방을 해. 재수, 삼수, 사수, 장수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과거 비용을 대기 위해서 집안이 점차적으로
돈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똥이 소똥이도 다 집에 가고 우리들만 남아 있어요. 게다가 이제 또 떨어졌어. 아이고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몰락한 양반들이 나오니 그것이 잔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은 그대로 신앙이고, 자 요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나죠? 돈 주고 양반을 사게 되니까 이런 양반의 분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신분으로 또 갈려버리는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 신앙이요 덤벼요. 누구에게? 무늬만 양반인 사람들, 그렇죠? 몰락한 사람. 왜요? 보니까 우습거든요. 이거 뭐 누더기 입고 다니고 오늘 뭐 먹고 저녁에 뭐 먹지 막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돈 많죠. 비단 옷 입고 막 노비들 거느리고 떵떵대면서 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잔반이 뭐야 이것들이 산 것이 말이야 막 이 양반아 나도 양반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런 신양이 구양에게 도전하는 이걸 지방의 전쟁이다 그래서 향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있는 양반, 지방 양반, 그리고 몰락한 양반, 새로운 그 신양 이렇게 해서 사신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신분이 양반이긴 하지만 바로 어제까지는 뭐였어요? 농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과 뭐 양반하고 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농민들은요, 좀 부유한 농민들은 아직 내가 양반은 못 됐어. 그래도 이 양반은 우습거든. 내가 조금만 하면 그냥 양반이 될 수가 있거든. 여차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양반을 깔보게 되고, 양반은 양반대로 야 열받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겠죠. 자, 쭉 내려가서 이제 양과로 3번의 신양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향전이라고 부르는데, 동그라미 2번, 1번부터 볼까요? 양반이 몰락합니다. 이 몰락한 양반. 양반 준 토지를 잃고 몰락해서 전호가 소장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임노동자까지 돼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뭐 자존심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분홍층의 성장, 향충에서 새로 성장한 부농층이 신양이 도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굴 안에 양반을 대할 때 맘먹듯이 나 하면서 자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자가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 이 양반 우대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조선 후기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료가 아닐까 싶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향촌에서의 지위 확보 노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양과로 4번부터 볼게요. 구양들의 향촌 지배 노력. 자, 이들은 지금 보세요. 아주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양반이라고 덤벼. 야, 우리끼리라도 결속을 하자라고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죠. 어디 얘들하고, 그렇죠? 얘들은 또 아이고 우리끼리 살아. 점차 이렇게 파벌 아닌 파벌이 형성이 되는 거고, 권반 볼게요. 그래서 족적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약을 실시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향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향약은 뭡니까? 향촌사회의 자치적인 질서, 법을 얘기하는데, 이 향약은 누구도 이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우리만 포함하는 우리만의 법을 만들자. 그래서 권반만의 법 이런 것도 그 동향입니다. 그래서 향반도 좀 포함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들은 또 이들하고 또 틀린 마을을 형성을 합니다. 이름하여 동족마을인데, 종친들만 모여 사는 마을. 그래서 이 마을에서 해당되는 약속, 법 이런 것들을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니들은 근본 없이 야 니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니들 여기 넘보지 마. 오면 큰일 날 줄 알아. 뭐 이런 거지요. 이런 동족마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사당을 따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 자신들만의 서원을 짓고요. 그리고 사후, 그래서 간회,
집 안에다가 사당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그 제사를 지는 거죠. 이 얘들은 조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상은 있죠. 그런데 이제 양반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원래부터 권한 있는 양반이 이런 것을 내세우는 거죠. 동그라미 이번에 또 청금록이라든가 향안 요런 것들을 또 만들어요. 청금록은 서원 및 향교에 출입했던 지방 양반들, 중앙 지방 양반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향안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잖아요. 지방 얘기하는 거죠. 지방의 장부잖아. 무슨 장부입니까? 이름, 양반들의 장부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방에 살고 있었던 양반들이 그 향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잠반은 좀 그래도 불쌍하니까 포함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이 신앙들은요 죽겠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이렇게 재산 다 해가지고 양반이 됐는데 이들이 양반 취급을 안 해줘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그럼 뭐야? 이럴 때 이 친구들은 머리를 씁니다. 자, 이 고을에 수령이 부임했어요. 사또가 부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또에 쫙 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또 오셨어요. 저희가 이 고을 양반입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제 공짜로 안 가죠. 막 그 금두꺼비 막 이런 거 있지요. 상자 탁. 아이고, 뭐 이런 거를 뭐 힘드신 거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딱 수령이 볼 때 딱 알죠. 딱 말하는 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알죠. 신앙이구나. 신앙들이 얘기하죠. 뭐 별건 없고요. 이 친구들이 자꾸 자신들만 양반이라고 막 그러네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라고 하죠. 그럼 수령이 이제 어딥니까? 유향소, 향소나 향청이죠. 이제 바뀌어서 이 향청 같은 데를 가서 불질러 버립니다. 불태워버려. 그럼 이제 우와 난리 났죠. 근데 뭐가 없어져요? 청금록, 향안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지잖아. 그러면 새로 이 그 권반이나 양반들이 그걸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령 같은 경우는 권반은 못 건들겠지. 보통 향반이겠죠. 그래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령이 갑니다. 아이고 선배님들 뭐 불탔다며요. 아이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 장부 만드시죠. 그러면 제가 그래도 사또잖아요. 이 고을 수령이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야 되니까 만들고 저 좀 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갖다 줘요. 그럼 거기에다 이름을 싹 적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올리면 얘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들이 어디 산 것들이 내 이름 보셔. 이름 있죠? 어떻게 된 거야? 뭐 원래부터 양반인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 관권이죠. 관의 권력이죠. 이 관권과 결탁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관권과 결탁을 하면서 구양에게 도전을 냈으니 이것이 향전이다. 이런 표현을 눈여겨보시고요. 자, 237쪽으로 갑니다. 자, 2번. 그렇다면 이제 중인들은 어떤 역할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중인들은요 더 화가 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단 그 237쪽 책으로 한번 볼게요. 양거라 1번 중간계층의 불만, 동그라미 1번 중인과 서인이 나오는데 중인 서인이 아니고 설, 중인 전문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됩니다. 점차 중인들은 기술관 혹은 역관, 통역관이죠. 이 통역관들은 어떻게 서양을 왔다 갔다 왕래를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인 사고를 먼저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청나라 갔더니 양반들도 막 장사하고 있어요. 문화적 충격이죠. 그런데 양반들이 돈을 가지니까 이게 분위기가 틀리거든. 그래서 돈이 최고구나. 이것을 먼저 알았던 신분이 중인이에요. 그리고 중인들은 점차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도 다 거의 중인들 머릿속에 나오잖아요. 손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데 무시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비해서 고급 관료 진출이 제한돼 있어요. 문과시험, 대과시험을 못 본단 말이죠. 얘들이 막아놨잖아요. 그것도 열받고. 그렇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신양이에요. 신양은 농민이죠. 농민이면 내 아래 신분인데 얘들이 돈을 주고 양반이 됐는데 우리는 그 관직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어제까지만 해도 야 개똥아 그러면 날이 이렇게 했던 놈들이 개똥아 그랬더니 어따 대고 개똥이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이는 열받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설. 설은 이제 서자와 얼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설들도 또 화가 납니다. 설은 아예 대놓고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약축 명분론에 입각해서 문과 이런 것들 응시 제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다라는 거죠. 점차 중인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도 그 신분 상승을 하게끔 법적으로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오라고 해서 기업권의 허통 운동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 소청 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죠. 계속 실패해요. 그러다가 이제 영조 때 조금 괜찮을라나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정조 때 이제 그 누가 정조가 직접 그 서를 대거 등용하지요. 규장과 검서 간에 서를 등용을 하기 시작하고 뭐 고관으로 임명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막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이 이제 정조 때고 디귿번은 이런 서얼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양반들보다 힘이 더 센 중인 출신들도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자 이제 그 언제 철종 때 가면 이제 통하노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년에 통하게 해줄게. 그래서 말 그대로 신의 허통입니다. 신의 허통 이게 뭐냐? 이제 그 문과 시험에 제한을 뒀던 거 있죠? 이거 차별 이 차별을 철폐해 버리는 것이 이 신의 허통이에요. 그래서 문과급제자에 대한 서울 차별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과 시험을 못 봤는데 또 나는 나대로 열받아요. 그러면 이거 옮길 수 있나? 신분 상승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뭐예요? 이들도 돈을 많이 재산을 축적해서 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공명첩을 사가지고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도 역시 신양이 돼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조선 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이요 상위 한 4%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양반들이 80%에 육박하는 이런 80% 정도, 80%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80%에 육박하는 이 양반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진짜 속칭 개나 소나 다 양반이니까 이들만이 이들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들만을 모실 때하고 이들이 이들을 모실 때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들이 무시하기 시작해요. 양반, 아이고 여차하면 나도 양반이야. 아이고 좋겠다 양반이어서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거지처럼 살면서 양반이라서 좋겠어. 막 이런 움직임이 그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농민계층의 분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마 경제편에서인가 정치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광작이 시행되면서 농민도 분화가 됐죠. 그래서 상층 농민, 중층 농민, 하층 농민으로 분화가 됐다라는 건데 상층 농민은 뭘로 가죠? 그렇죠. 신양으로 갑니다. 양반으로 가고 그리고 그 신분은 유지하되 지주로 하면서 그 소작농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층에는 대부분 소작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소작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노동자, 그렇죠? 그리고 창촌 이탈 이렇게 하면서 몰락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농민분화입니다. 농민들이 분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주 그냥 양반은 양반대로 분화됐죠. 중인은 불만 엄청 많죠. 평민은 평민대로 이렇게 분화가 쫙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양거래 2번에 분홍층의 양반화, 신분 상승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려고, 이 부농들이 왜 이렇게 돈을 축적해서 양반이 되려고 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에 빨간 글씨. 일단 군역을 안 가요. 군대를 안 간단 말이죠. 양반이 되면 군대를 안 가는데 그러면 그 농사도 편하게 지을 수 있고 아무도 눈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양반 지배층의 수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양반인데요. 그렇죠? 경제 활동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양반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평민이었어요. 근데 양반이 됐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당당하게 무역 활동을 하고 싶었어. 근데 무역 활동을 하면요 천시받았죠. 상업은 말업이야. 그래서 천한 것들이 하는 거야. 놀고 먹고 게으르기
근데 지금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누가 누굴 욕해? 아이고 저 천한 것들 양반이 어떤 놈이 날 욕한 거야? 너야? 난 관건하고 또 결탁돼 있어. 이렇게 되면서 각종 편의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양반들이 그냥 양반 상민할 거 없이 그냥 상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보편화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향소향청에 그대로 진출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왜요? 사또가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이들하고 이들하고 여차저차 하게 되죠. 옥신각신하게 돼요. 왜요? 뭐 만들어요? 향약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향약을 만드는데 농민들도 여기 참 애매하네. 저 양반이 된 농민이라고 할까요? 이들도 참여를 하니까 이들도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동네에서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죠. 아니 이건 통과시켜야죠. 막 이러면서 따지면서 통과를 시키면 내가 이제 무역활동하는데 편해지고 돈 버는데 편해진다. 이런 각종 이점을 챙길 수 있으니까 양반이 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자, 4번에 노비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노비는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어떤 제도로 인해서 노비가 되었느냐. 일천즉천이에요. 일천즉천이었죠. 한쪽이 천하면 즉시 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노비수가 너무 많아져요. 근데 노비는 뭘 안 내죠?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 영조 때 가면요. 영조 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농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농민들이 뭐가 됐어요? 양반이 돼버렸어요. 이 양반은 없죠. 그러면 농민은 없죠.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때요? 일천즉천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노비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양반을 이렇게 농민으로 다시 바꿀 수는 없고 이들을 노비로 가는 것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바꾼 것이 이 노비제도예요. 그래서 노비종모법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한쪽이 천하면 즉시 천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노비 종모법.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민이야. 노비예요. 근데 어머니가 양민이에요. 그러면 일천즉천에 의해서 노비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어머니의 신분에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천민이어도 나는 양인이 되는 거예요. 평민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인권을 존중했나 보다. 인권이라면 노비제도가 없어야지. 그게 아니고 노비의 수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농민이 되죠. 평민이 되니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먹구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인원을 어떻게 빼서 이쪽으로 넘길 생각을 해야지. 30%도 안 되는 이 인원 가지고 여기에서 세금을 부담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순조 때는 이러니까 안 되겠다. 아예 노비를 해방시켜버려야겠다. 그래서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립니다. 공노비가 해방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노비가 아니고 사람이 됐어요. 6만 6천 명 정도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노비의 수가 더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라는 거죠. 자, 이랬는데 그러면 선생님 노비가 해방됐으니까 노비가 없나요? 아니죠. 공노비가 있는데 사노비는 존재하죠. 공노비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고종 때 1894년 때 우리가 가보개혁을 합니다. 가보개혁을 할 때 신분제가 해방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사노비가 해방되면서 그러면서 노비가 없어지고 그렇죠? 인신매매가 금지되면서 노비를 사고 파는 그 법적 장치가 없어져요. 노비가 없는데 무슨 인신매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불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보개혁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노비제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38쪽으로 갑니다. 자, 향촌사회의 변화인데요. 조금 지우고 갈까? 지우고 갑시다. 자, 이걸 지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한숨 돌리시고 아이고 많이 공부했다. 그렇죠?
진짜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강의만 들으시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정리만 잘 하시고. 자, 향촌사회 변화인데 이제 가족제도가 변화한다라는 건데 이 가족제도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가족제도예요. 부귀중심 가부장적 사회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 자, 양거래 1번 가족제도입니다. 자, 조선 전기.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고려 시대는 어떤 사회였어요? 남녀가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호주가 되고요. 차별이 없어요. 그 외손자, 사위에게까지 음소의 혜택이 갔고, 그리고 사위가 공을 세우면 그 장인 장모도 같이 이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제사도 딸이 지냈어요. 제사도 딸이 지냈고 그 자신들의 그 호적에 나이에 따라서 기재가 됐죠. 여성도 다 등재가 됐고 호주도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고려 시대 때, 그렇죠? 그래서 조선 중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기준은 유지는 하지만 그 조선 전기에는 하나만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자식은 5분의 1의 상속부를 더 줬다라는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남녀평등 사회예요. 이것이 이제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남녀평등 사회였는데 이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얘기가 확 틀려지죠. 자, 이때 예학과 보학이 발전합니다. 예절과 족보학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우위의 사회에 가부장적 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17세기 이후 예학과 보학이 발달되면서 가부장적 사회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동그라미 3번에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고요. 장자 중심의 제사와 상속제. 그러니까 아들뿐만 아니고 아들 중에서도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상속분을 더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첫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 이쪽에는요. 제사는 돌려가면서 오늘 뭐 첫째, 오늘이래. 올해는 첫째, 내년에는 둘째, 뭐 셋째가 뭐 후년에 해라. 그리고 다시 돌자. 뭐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장자가 다 지내야 돼요. 첫째 아들이 다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친형제도가 정착이 돼요. 친형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가 혼인을 해서 시집살이를 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제사도 남자만 지내요. 남자만 제사를 지내보니까 남자가 없는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딸이 지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딸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딸만 있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뭐가 큰일 나요? 양자를 드리면 되죠. 그래서 양자를 드리는 그 경우가 다반사였다라는 거죠. 딸만 있는 집 굉장히 많죠. 거기는 제사를 못 지내니까 양자를 들여서 그래서 했다. 이것이 보편화입니다. 일반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족보도 남성만 등재가 된다라는 거지요. 여성들은 등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이 조선 후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료나 혹은 사진, 그림 이런 것들, 사진이에요. 그림, 친형제도. 그래서 가마타고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친형이라고 써 있어. 그럼 뭡니까? 친형제도는 지금 조선 후기 사회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서 뭐 절로 시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그림 하면 요 내용이에요. 조선 후기의 상황인데 요거 한 4개 정도 선택지로 주고 여기에 하나 선택지 싹 집어넣고 찾아라. 그럼 간단하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시험 문제 4번 나오면 2.5번 나오는 거예요. 비중 엄청 큽니다. 자, 2번에 사회 변혁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양구하러 1번의 사회 동요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배경인데요. 신분제가 동요했죠. 그리고 농민 경제 파탄되니까 농민들이 막 이탈해요. 도망친단 말이지. 자기 땅을 버리고. 자, 이양선이 출몰 합니다. 여러분, 이양선은요. 이양선. 모양이 다른 뱀입니다. 모양이 다른 뱀. 이건 뭐냐면 조선 후기 되면요, 이 청나라가 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공격을 받아서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막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띄워줘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뭐 프랑스, 맞아요.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이들이 다 청나라를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다 뜯겨요. 그때 이제 이쪽에 배들이 돌아다니겠죠. 외국 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황해, 남해, 러시아 배도 왔다 갔다 동해 할 거 없이 막 돌아다니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배들, 이양선들이 막 떠다니거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농민들, 우리나라는 뭐 하고 다녔어요? 뗏목 타고 다녔잖아요. 와, 배를 져라 막 그러면서 뱃사공 있고. 근데 증기선이 막 떠다니니까 그 조선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예요? 산이 움직이는 거고 외계인이 쳐들어온 거지. 그쵸? 외계인이 막 이거 종말이 다가왔다 막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예요. 그러면서 또 도적이 증가하고 재난과 질병, 19세기에는 물난리가 나요. 수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물난리가 나니까 또 질병이 돌죠. 콜레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민심이 엄청나게 흉흉해지죠. 정치는 정치대로 썩어 빠졌고, 백성은 핍박받고, 그 백성들은, 농민들은, 그 수는 적어지지. 그러니까 세금을 2배, 3배 거둘 수밖에 없죠. 왜? 농민 수가 양반이 됐잖아요. 그것까지 다 걷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농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양선이 떠다니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왔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예언사상이 팽배해져요. 비기도참설. 그래서 정감록. 정감록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성이 왕이 된다라는 그 예언이고, 비기도참이라는 건 뭐냐면 또 미륵신앙 뭐 비슷한 건데 예언사상이에요. 언제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것이 맞물렸을 때 종말이 다가온다.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종말론이 막 만연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미륵신앙 부처님 오세요. 저희 좀 구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무서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각박해지잖아요, 점차. 자,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해서 17세기 정도 되면요. 여러분 17세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역관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역관은 중인이죠. 통역관이라는 얘기죠. 역관들이 어디 서양과 교류를 한단 말이죠. 통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하고 친해져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그렇죠? 청나라하고 여러 가지 물물 교환을 하게 되고, 그렇죠? 교류를 하게 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역관이에요. 중인이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얘들 문화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야. 그래서 야, 얘들의 학문을 배워야겠다. 이른바 뭐예요? 북학이죠. 북학론이 막 팽배해지면서 얘들 보니까 얘들도 청나라 얘들도 그 옆에 나라들, 서양의 문화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걸 배우자라고 하면서 서쪽의 학문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이른바 서학이라는 거예요. 서쪽의 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해. 17세기에. 그래서 서학이 들어옵니다. 자, 서학이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누가 연구하겠어요? 중인. 그리고 또 양반네들이 조금 의식 있는 양반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18세기에 이제 실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서학을 공부하는데요. 이 서학에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서학의 한 귀퉁이에 이 내용이 뭐가 들어와 있었냐면 천주교의 내용이 서학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학문으로 등장을 했다가 학문, 서학으로 등장을 했다가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야,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끄집어내서 종교로 발전을 시킨 것이 천주교입니다. 자, 이 천주교가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학문으로 왔다가 종교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지요. 자, 238쪽에 맨 아래 양괄호 2번에 천주교 탄압인데 배경,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을 방문한 우리한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처음 소개됐고요. 18세기에 가서 신앙으로 종교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발전, 남인계열. 보통 이제 남인계열이 누가 많았습니까? 실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실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승우는 베이징 가서 그 영세를 받고 또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정부에서
이것들 봐라. 얘들 지금 제정신이야. 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왜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 평등사상이죠. 평등사상. 평등이라고 하면 노비도 없고 그 양반과 노비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에요. 그래 좋다 이거야. 다 평등하다 이거지. 그러면 왕도 평등하네. 그럼 뭐야? 국가가 없는 거네? 니들 국가 부정하는 거야?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뭐가 있냐면 제사를 금지합니다. 이 천주교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제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교 국가에서 제사를 금지해 어떻게 됩니까? 저거 사탄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얘들이 사탄이 되는 거고 이단이 되면서 사악으로 규정을 해요. 뭡니까? 그 사후로 규정을 한 다음에 이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사이비 종교다 이거죠. 그래서 탄압을 하게 되는 것이 천주교 박해입니다. 자, 239쪽 가볼까요? 천주교 박해인데요. 기업권에 신의 박해가 있었어요. 정조 때인데요. 정조 때 진산에서, 그래서 이른바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진산에서 그 윤지충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이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그 사체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화장장이죠. 당신은 지금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야 저런 그 불효자가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근데 왜 저렇게 됐죠? 사상 때문이에요. 천주교 이거 봐라 사이비 종교 믿으니까 애들이 미쳐간다라는 거죠. 어디 신체방 수지 부모고 유교 사상인데 어디 어머니 저런 대만도 못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탄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게 진산사건 신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조 때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천주교에 대해서 좀 유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관련자들을 모두 사형하면서 끝을 냈어요. 그냥 사형. 됐어 이제 거론하지 마시오. 이렇게 됐던 것이 정조 때 신의 박해입니다. 자, 그런데 신유 박해 때는 자, 왕이 누굽니까? 순조죠. 순조 때입니다. 세도전 정치 때예요. 그러니까 순조가 즉위한 다음에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순조가 즉위했는데 바로 그 전세 시대가 누구 왕이었어요? 정조죠. 그러니까 정조 때 있었던 정조 때 그 신하들 얼마나 뛰어난 신하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어보자. 쟤들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 부패한 세도 정치가 세도 가문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얘들이 믿었던 게 대부분 뭐예요? 천주교지. 이것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들어가는 것이 정치로 이용했던 것이 신유 박해입니다. 자, 노론 벽파 세력이 남인 시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를 박해한 사건이에요. 그냥 싸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형제까지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집안을 아주 몰락을 시켰던 때가 이제 신유 박해 때인데 이때 그 신유 박해 때 그 정약용 가문은 완전 몰락해요. 정약전 그 정약종 큰형님은 사형. 이승훈 사형 그리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그 형님하고 유배를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약용의 형님은 흑산도,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 가서 그래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 가서 쓴 책이 500권. 그래서 여의당 전서. 전집이라고 여의당 전서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그 흑산도로 간 정약전은 세월이 무상하다 그러면 낚시를 즐기는데 고기가 막 새로운 고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분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심심하니까 막 평생 유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심하니까 막 썼어요. 근데 또 잡혀. 그래가지고 또 탁분 뜨고 막 썼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동생하고 같이 이만큼의 재료가 만들어진 거지. 그걸 엮어서 책으로 냈으니 그것이 자산어보.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을 만든 분이 정약용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500권의 책을 쓰고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는 용감했다. 뭐 이런 거지. 백과사전을 그냥 엄청나게. 아무튼 이 신유 박해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황사영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다. 요거 봐라. 아주 우리나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천주교가 어디 거죠? 프랑스 거예요. 이 프랑스 애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황사영이 당시에 프랑스는요. 청나라에 있어요. 청나라
청나라 일부의 그 영토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프랑스 주교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니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심각해요.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조선을 정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편입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주교를 믿게 도와줘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황사형 백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는 도중에 발각이 돼버렸어요. 이 하면서 아주 그냥 박살 내버렸던 것이 이 신유박해죠. 그래서 신유박해 바로 관련된 사건 뭐예요? 황사형 백사 사건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해박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해박해는 그 당시에 대왕대비가요 이것을 아예 그냥 사교다라고 해서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서양인 신부까지 다 처형을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저 좀 장난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병인박해 때는 뭐 난리가 났죠. 병인박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자 천주교를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좀 천주교에 대해서도 진짜 안 좋은 건가 이런 색안경을 끼게 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양반네들, 농민들이 좀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서학 그래 나 좋은데 이거는 또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서학에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동쪽의 학문 동학을 창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아래 보시면 동학이 나옵니다. 최재우가 만드는데요. 1860년에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지요. 그런데 동학의 내용 인내천 사상이 있어요. 인내천, 시천주. 시천주는요. 하늘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신을 모시는 거고,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얘기죠. 평등사상. 그리고 신이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또 이것들 봐라. 정부에서 맨 처음에는 이거 좋아. 이거 제사는 인정하니까. 제사는 인정하니까 평등. 그래 애교로 봐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상해지죠. 평등사상. 게다가 또 신이 따로 있고 이거나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동학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동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억반 창시. 동학은 1860년 경주 출신 최재우가 창시하고요. 불교, 성리학 뭐 이런 것들 다 배척. 천주교 배척. 그러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니은번 유불선의 내용에 민간신앙까지 싹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는데 정부는 탄압하죠. 그러면서 당시의 최재우, 이 동학을 창시한 이 최재우를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 교주 최시영이 등장을 해서 우리 그 교주님이 억울한 그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교단을 정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교단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화이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용담유사라든가 동경대전 같은 책들을 만들어서 교리를 설법하기 시작하는 것이 동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문화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